우리나라도 시도 때도 없이 눈이 엄청나게 내리고 어떤 때는 개나리가 미쳐가지고 한겨울에 개나리 뽑힌 경우가 많잖아요. 한겨울에.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영향은 뭐냐면 저질러 놓는 놈이 누구냐고 상관없이 지구 단위에서 일단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뭉치들하고 상관없이 그것을 제어하기 위한 지구적인 협약이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단계는 지역적으로 차별적으로 발달을 해도 지역적 차이가 발생을 해도 국제적 대응을 하지 않는데 2단계에서는 국제적인 대응을 하게 된다는 거고, 국제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게 하나의 국제적인 정치 질서나 체제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고, 그렇게 체제로서 자리를 잡으면 그 기준을 우리가 반드시 준수를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준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케냐가 IT를 안 깔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케냐가 휴대폰 없이 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물건을 수출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집도 못 짓게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객관으로 자리 잡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이고 자연적인 객관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자연적인 객관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회적 객관 현상으로 자리를 잡는다 하는 겁니다. 사회적 객관 현상으로 자리 잡으면 파워 관계에 의해서 규범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보면 저러한 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체제를 만들려고 할 때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집단이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지금. 그래서 코펜하겐에 있었던 기후변화 협약의 의정서 채택을 못하게 된 것도 미국과 중국인데, 지금 그 다음에 한미 FTA도 보면은 역설이 발생한 게 자동차 수출 기준에서 우리는 환경 기준을 높이자고 했고 미국 애들은 환경 기준을 낮추자고 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 통계로 보면 우리가 우리 이제 자동차 사는 얼마 안 되니까 형님들이 좀 우리 봐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통계였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서 미국이 우리한테 환경 기준을 낮추자고 합니다. 미국 자동차가 그만큼 안 되니까 환경 기준에. 근데 그게 언제까지 그럴 거냐? 미국의 기술 수준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자국 내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국제정치 질서에 갖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일거의 국제정치 체제로 만들어버릴 거다 하는 겁니다. 환경 기준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안 따르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물론 국제정치 질서 체제로 자리 잡는 데는 많은 어떤 갈등과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앞에 것과 달리 이쪽 부분은 국제적인 체제로 자리 잡는 순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그런 규범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그림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쪽으로 가면 인구 밀도가 높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인구 밀도가 1000명이죠. 그다음 위쪽으로 가면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것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인구 밀도가 높고 이쪽으로 가면 1인당 그것도 에너지 사용을 많이 하는 거죠. 제일 사공지구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우스 코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빨간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냐면 가장 골치 아픈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에너지 문제에 관한. 인구 밀도도 높고 한 놈당 에너지 사용량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생활 양식과 공간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정치 질서로 자리 잡히면 여기 있는 놈들은 상당히 고생을 할 거다 하는 겁니다. 전환을 할 때.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에너지 과소비적인 생활을 진짜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 보면 한겨울에 보여요. 반스만 입고 덥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한여름에는 스웨터 입고 춥다고 그러고, 정반대의 생활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하는 건데,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위험군에 속해 있는 나라다 하는 건데, 그래서 저 기준이 자리를 잡는 순간 우리 상당히 건설 체제 전환에 상당히 애를 먹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략 친환경적인 국제정치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 바로 신생에너지나 재생에너지를 강요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로 뭐냐면 건설 부문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건 선진국이 되면 보통 5%에서 한 15%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할 수가 없죠. 근데 반면에 건물 부문이 총 에너지 사용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대략 25에서 한 40%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는 옛날에 지은 건물이 많은데, 그래서 유럽은 건물이 총 에너지 소비의 약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본다라는 거죠.
에너지 체제 전환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강제적으로 전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공한 부분이 에너지 체계, 환경 체제에서 가장 취약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서 앞으로 그 국제 체제나 국가 단위에서 모두 의무적 강제 사항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국이 탄소 배출 감축 부분에서 뭐냐면 2050년까지 60%를 감축을 하겠다. 현재 수준에서 현재 100톤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면 40톤만 배출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국이 건축법을 바꿨는데 건축법을 바꿔가지고 2016년까지 새로 짓는 집은 모조리 탄소 제로 주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입니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건축허가 준공허가를 내놓지 않겠다 하는 건데, 그래서 제로 카본 주택을 달성하려고 이렇게 법으로 해놓고 우리는 아직 건축법에 저렇게까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범 사례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많이 해외에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례들이 예를 들면 뭐 독일의 윈데마을이라든가 그다음에 에콜로니아, 그다음에 프라이부르크 뭐 이런 지역들이 이제 국내에 많이 사례로서 소개되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뭐냐면 자연에너지, 그다음에 영구적으로 재생산이 가능한 에너지, 주로 보면 이제 태양열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는 주택을 짓거나 아니면 똥 같은 것을 버리지 않고 똥을 재활용해서 그것을 에너지로,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단지를 새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러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유채꽃 같은 것들을 가지고 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거죠. 석유를 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탄소제로 주택의 양산 모델을 2008년에 바라츠사라는 주택건설업자가 이렇게 시범 모델 개발을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베드제트라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베드제트 같은 어떤 탄소제로 주거단지가 주택 부분만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생활 양식 자체를 바꾸는 개념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거 부분만 환경 부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에너지를 아예 외부에서 끌고 오질 않고 내가 사용한 에너지의 쓰레기들도 밖으로 배출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100% 처리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시스템을 바꾼다 하는 겁니다. 교통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배출한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시설을 영내 구축하고, 노는 것도 그런 시스템을 간다는 거고, 먹는 것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식탁을 보면 여러분 먹는 식탁이 굉장히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먹는 그 식탁이나 음식점에 가서 먹는 음식 식자재를 보면 나무젓가락은 중국에서 온 거고, 고사리 나무도 중국에서 온 거죠. 부잣집이나 제주도 고사리 나무 먹지 그거 못 먹잖아요. 마늘도 그거고, 조기래도 영광조기는 잘 못 먹고 중국에 납조기 가져와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삶도 금산 삼삼이라기보다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